예. 우리 앞전에도 많이 공부하고 해서 알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쉽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우리나라의 당뇨 현 주소와 당뇨란 뭔지, 그리고 당뇨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원인, 그리고 증상과 기준, 진단, 그러면 당뇨 예방을 위해서 식습관과 운동과 영양소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이 순서로 해가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당뇨 현 주소를 살펴보면 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지금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8억 2,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유병률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라 이렇게 하는데 600만 명이면 벌써 우리나라로 10% 이상을 지금 넘는 사람들이 당뇨를 일단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대한당뇨병 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젊은 당뇨병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전에는 당뇨를 하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병들이 많이 걸린 요즘에는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의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상의 10명 중에 7, 8명은 혈당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10명 중에서 23%는 당뇨병 환자이고 10명 중에서 51%는 당뇨병 전 단계로서 10명 중 7, 8명이 당뇨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만큼의 심각성이 지금 대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라 보면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는 혈당이 당뇨병을 진단할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정상 혈당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25%에서 40%가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것은 우리가 아까 당뇨 환자도 많지만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30세 이상이 44.3%, 10명 중에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고요. 60세 이상은 50.4%, 2명 중에 1명 분들이 향후 5년 이내에는 당뇨병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진짜 미리 관리를 하고 예방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을 하게 되면 당뇨병 발생하는 것을 11.1년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잠시만요. 예,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행을 58%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아주 우리가 당뇨의 위험에서부터 좀 더 멀어지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뭔지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의 형태로 변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던 혈당이라는 것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라는 거. 이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는 것을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조금 쉽게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체내 혈당의 변화인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이 그림이 이제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게 포도당이 올라가거든요.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선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더 보면 우리가 포도당을 먹은 것들을 인슐린이 이걸 마차에 실어 가지고 포도당을 세포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거든요. 요걸 한번 알고 이렇게 다음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포도당의 대사를 살펴보면 요 가운데 그림은 혈관이거든요. 혈관에 이렇게 하얗게 생겨져 있는 부분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당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여기 혈관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켜주거든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켜주고 세포는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화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과잉에 남는 포도당들은 우리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비상사태 또 우리가 또 이거를 호르몬 조절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 몸의 요 오른쪽 그림의 혈관의 그림처럼 포도당의 수치가, 당 수치가 낮게 되면 우리 몸 일정한 당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 하면 우리 몸엔 또 자연적으로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아까 전에 남은 거, 간이나 근육에 비축해 두었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전환시켜 주어서 혈당을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포도당의 대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호르몬 하나가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중에 있는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혈액에 당이 많으면 그거를 끌어다가 세포까지도 이동시켜 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이 인슐린은 여기 그림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게 세포거든요. 요 세포인데, 세포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이 이 수용체 딱 결합을 하면 여기 파란색 그립처럼 포도당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혈중에서 가져온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 인슐린이 이렇게 수용체 결합을 해야지 포도당 문이 열리면서 당이 세포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에너지화할 수 있게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요 인슐린이 수용체 결합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결합을 못하니까 포도당 통로가 열리지 못하고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 혈액 중에는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버리고, 혈액 중에 당분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인슐린이 혈액 중에 당분을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혈액 중에는 당분이 쌓여가지고 고혈당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게 되는 것이고, 끈적끈적하게 되면 혈액 순환에 어려움이 생기고 혈관 건강에 위험이 생겨서 미세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오른쪽 표에 한번 보면, 우리가 음식을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본래 정상적인 반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혈당을 세포로 보내줘서 세포가 영양분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이 잘 안 되는 저항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항성이 생겨서 음, 혈당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포는 배가 고프고, 혈액에는 혈당 수치가 고혈당으로 높아지게 되고, 우리는 세포는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계속 배가 고프다. 다른 또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그럼 또 밥을 먹게 되면 이 고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는 또 당뇨에 또 다시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 당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의 종류에는 제1형 당뇨 해서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 요거는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요것은 대부분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을 하고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아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는 아예 분비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당뇨는 제2형 당뇨입니다. 요것은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생하는 당뇨병입니다. 보통 4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보다 젊은 연령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최근에는 30세 이하의 젊은 2형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경우가 많고요. 유전적 성향이 강하고 일형 당뇨병과는 달리 가족력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발생 기전은 네, 앞에서 말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상대적 인슐린 결핍에는 유전적 요인과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비만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도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당뇨의 종류에는 2차 당뇨병이 있는데 특정한 원인, 우리 유전자 결함이나 유전 질환,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당뇨병이 발생하기 쉬운 유전적, 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이나 노화가 가장 큰 조건인데 이런 원인이 해결되고 혈당이 개선되어도 요거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본래 유전자 결함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거라서 차후 고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가 계속 좀 필요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임신 당뇨병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발견된 당뇨병을 지칭을 하고요.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에도 장기적으로 당뇨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보다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당뇨의 원인으로 밝혀진 유전적, 환경적 요인은 한번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보통 가족들에 의해서 이 식구들의 유전과 관련돼서 생긴 그것인데요. 당뇨병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당뇨병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가족 내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1년선 상생한 10배, 직계 가족은 3.5배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견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 상태가 계속이 되면 인슐린이 혈당을 잘 낮추지 못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도 점점 떨어져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니까 우리가 많이 분비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슐린이 우리 췌장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우리 다이어트는 진짜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이대 상관없이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은 노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며 체중이 늘고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당뇨와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신성 당뇨. 이전에 임신 당뇨병이 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병력이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데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면 당뇨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 질환들의 공통 원인은 비만이나 나쁜 생활 습관, 유전자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호르몬 분비도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아까 처음에 그 포도당 대사의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로 보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이 수치가 낮게 체크됐을 때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 등 간접적인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증. 요 부분은 좀 이론이라서 조금, 네, 아침이지만 조금 뒤에 가면 조금, 네, 재밌을 겁니다. 제가 너무 혼자 딱딱한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염증이 생기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 대사도 나빠져서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염이나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약물, 신경통이나 류마티스 질환,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등은 장기간 사용하면 당뇨병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인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또 요거는 좀 우리가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런 부분을 좀 집중해 주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또 다른 원인들도 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과식을 하기 쉽고, 혈당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우리가 또 권하는 게 단백질과 식이섬유, 굿모닝 많이 하시죠. 단백질과 식이섬유 유지 아침 식사를 권장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 우리가 설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대신해서 대처하는 인공 감미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감미료들이 설탕이 최대 75%까지 칼로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각지 못하게 높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당뇨병 위험을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혈당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 밤에 우리가 캄캄한 데서 이렇게 잠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빛으로 인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코티솔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슐린이 기능이 저하되고 당뇨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는 자제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했던 거를 한 장 표로 정리를 해 보면, 당뇨의 원인은 유전, 비만, 과식, 스트레스,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 노화, 약물,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 딱 해야지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골고루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의 증상과 기준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뇨의 증상에는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다음, 다뇨, 다식.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대표적인 증상들이고, 또 처음에 소변을 많이 자주자주 보게 돼 빈뇨도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체중 감소. 체중 감소,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세포는 배가 고픈데 혈액에만 당이 많은 거예요. 당이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고리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전달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 배고파, 혈당은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뇨병이 되면 이렇게 체중 감소가 되거든요. 세포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다른 증상으로는 피로감, 눈이 뿌옇게 보임, 다리의 통증, 입마름,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발기부전, 여성의 경우는 음부 가려움증,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내가 계속 감기가 너무 걸리고 여러 가지인데 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문제는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증상 없이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금 검진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지금 요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의 우리가 정상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의 우리가 정상 범위를 알고, 그리고 그 외의 범위를 알면, 이 수치가 그 정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 수치를 보면 8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공복 시에 100mg 데시벨 이하이면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부화 검사에서는 140mg per 데시벨 이하이면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는 5.7 미만일 때가 정상입니다. 요게 정상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당 부하 검사에서는 200 이상이면 당뇨,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는 6.5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 있죠. 우리가 요 정상보다는 조금 높은데 당뇨병 기준 안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당뇨병 전 단계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는 한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소비자들 만나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 나온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요거 당화 혈색소 검사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포도당이 혈색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 검사는 포도당이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2, 3개월의 혈당치를 평균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하루 공복하고 재는 공복 혈당보다는 요 수치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준을 살펴보면 아까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5.6부터는 정상 수치, 5.6 이하로는 정상 수치라고 하면 되고 당뇨는 6.5 이상, 그리고 중간 단계인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뇨병을 진단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정상 기준을 항상 기준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상 혈당을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 않은 상태의 공복 혈당이 포도당 100mg, 100mg per 데시벨 미만. 그리고 75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이 140mg per 데시벨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당뇨병은 아까 당화 혈색소 검사가 6.5% 이상이거나 또는 8시간 공복 후 혈장 포도당이 126mg per 데시벨 이상이거나 그리고 75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이 200mg per 데시벨 이상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아까 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은 체중 감소 요런 게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포도당이 200mg per 데시벨 이상일 때 당뇨병을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은 한 번 검사했다고 당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면 그렇게 확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당 관리가 왜 필요해? 혈당 관리는 항상 혈관계 쪽에 당이 문제니까. 근데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당뇨 합병증이 되게 무섭죠.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과도항당입니다. 우리 혈당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당뇨병이 악화가 증가하게 되죠. 평균 수명은 최대 12년 단축하게 되고 비당뇨 성인에 비해서 평균 사망률 1.6배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망막병증,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인데 거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될 확률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고 있고 말기 신부전 50%가 신부전으로 또 다시 또 악화가 돼서 또 고생을 하게 되고 족부 궤양, 족부 절단 확률도 7배에서 10배까지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완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혈당을 미리미리 관리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그림으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눈에서 이렇게 출혈이 되고 붓고 끝에는 너무너무 심하게 혈관이 증식되면서 결국은 실명까지 이를 수 있고요. 요 발그림 찾으면서 저도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발 쪽이 절단돼서 뭐 치료해주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일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주는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로 할 때는 그냥 늘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많고 하니까 별로 개의치 않게 생각했다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다시 겁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면 혈당이 끈끈해지니까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끝에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도 덜하고 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은 손끝이나 발끝에 진짜 상처가 생기는 거 잘 보라 하거든요. 상처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게 심해 우리가 또 그걸 잘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상처들이 심해지다 보면 진짜 절단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 깊게 상처가 생기지도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의 예방에 식습관과 운동과 영양소가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혈당을 위해서 식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적정한 양의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양을 적정한 시간에 드셔주면 폭식을 막게 되고 간식 섭취를 줄여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식사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열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것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화지방산의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주면 도움이 되고요. 과다한 나트륨의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싱겁게 먹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 가급적 피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꾸로 식사법 많이 알고 계시죠?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채소나 단백질류를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류를 식사를 하시면 수 우리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먼저 채워지고 나서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혈당 수치를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 줄 점이 있다고 했죠. 거꾸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양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적절한 양 내에서 거꾸로 식사법이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량 섭취를 줄이는 조리법도 혈당을 위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조리 시 기름을 사용을 최소화해 주면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섭취를 줄여 주면 좋고 국물을 낼 때에도 육류보다는 해물류를 사용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조림이나 구이로 조리를 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있고 설탕이나 당류의 첨가를 최소화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건강식으로 삼겹살보다는 수육 그리고 뭐죠? 통닭보다는 백숙 고런 거 먹고 어 달걀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게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이나 상관없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주는 데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것은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에서 생성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아까 전에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 및 당 대사를 개선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거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자료인데 허벅지 근육을 우리가 하체 근육을 많이 단단하게 키우라 하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만약에 단단해지면 이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많을 때 포도당을 많이 소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당겨다가 쓰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적게 되면 포도당을 적게 소모하고 잉여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할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유산소, 무산소 운동 상관없이 우리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 운동 키워주는데 좀 집중을 해주면 당을 많이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키우는 법에는 스쿼트도 좋고 레그 프레스도 좋고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 올라가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무릎에 자극이 때문에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주시고 올라다니는 계단 운동도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가 오나 어떻게 하나 우리 아파트나 그런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조금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높아 과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은 보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당 조절할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들도 잘 만들어지면 또 그 호르몬들도 일을 또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우리가 진짜 3대 영양소로서 항상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함께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중에서 귀리 식이섬유가 인슐린과 혈당에 많은 조정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잎 추출물.
바나바 잎추출물에는 코르솔산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B군 중에서 비타민 B1, B6, B12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되고 B6는 인슐린 작용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B12는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C는 인슐린 효율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데,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해주고 인슐린의 분비는 췌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연, 요거 아연은 우리가 면역하면 아연하고 많이 이렇게 일치 많이 시키죠. 아연은 단백질 합성할 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연은 단백질 합성할 때 필요하고 중요한 성분이다. 영양소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보내주고 남는 것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당이 저장이 되는데 단백질 합성이 잘 돼서 근육이 많아지면 당을 또 많이 저장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연이 단백질 합성할 때 도움이 되니까 단백질을 잘 만들어지면, 근육이 만들어지면 당을 또 많이 아까 끌어당기다가 소모를 시킬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롬은 진짜 당뇨에 있어서 진짜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롬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내당인자입니다. 내당인자라 하면 혈당 조절을 돕는 물질인데,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인슐린이 만약에 작동을 덜 하더라도 크롬이 충분하게 되면 크롬이 혈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 이건 아까 인슐린이 하는 작용이랑 똑같거든요. 혈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인슐린처럼 크롬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 중에 조금 가장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철, 셀렌이 있는데, 이것은 혈당의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고혈당이 되면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생겨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도 파괴되고 동맥 경화도 일어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이 혈전들이 돌다가 막혀버리는 경색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 이런 영양소들 충분히 흡수해줘서 혈당 대사를 정상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이것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나바 잎에 대한 거를 저희 식품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20대부터 시작한 혈당 관리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입니다. 저희 글리코다운의 특징점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혈당 감소가 확인된 기능성 원료, 아까 바나바 잎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요 추출물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지표 코로솔산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트리라이트가 까다롭게 골라 꼼꼼히 설계한 포뮬라로 멀티 비타민 미네랄 6종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0% 순수 인도산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사용했습니다. 바나바 잎 종류가 많지만 아주 순수하고 아주 검증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거. 요게 저희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의 세 가지 특장점으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인도에 손꼽히는 식물성 원료 전문 기업 보테니컬 헬스케어에서 이쪽에서 바나바 잎을 타원료 없이 순수하게 100% 추출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바나바 잎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인도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열대성 식물로 잎사귀에 코로솔산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이 성분이 우리가 기능성 원료로 인체 실험을 했을 때 혈당 수치 유의적 감소가 확인이 되었는데, 15일간 섭취를 했을 때 20%에서 30%의 혈당치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잎의 코르솔산 성분이 지표 성분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다당류들이 단당류로 분해돼서 우리한테 세포로 흡수가 되는데, 이
탄수화물과 다당류가 글루코즈가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중간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억제해 주는 것이 코르솔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생기는 것을 중간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것을 조금 막아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코르솔산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원료 6가지가 들어갔었죠. 비타민 B3, 6, E, 크롬, 아연,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크롬 기억나시죠? 제가 당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 크롬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게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당에 있는 혈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크롬이 해주는데 요 옆에 표를 보면 크롬이 667%가 지금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인 효과를 내는 그 성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연도 아까 전에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시키는데 필수한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분도 이게 100%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당을 많이 쓸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여기 6가지 성분들이 100% 이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 대사를 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진짜 크롬의 667%라는 게 진짜 이게 크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만큼 재기능하는 걸 잘 사용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섭취 방법은 하루에 2정씩 1일에 1회 충분한 물과 함께 식전에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섭취 대상자는 미리미리 건강한 혈당 케어 방법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평소에 당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 그리고 적극적인 혈당 케어가 필수적인 중장년층,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당분이 많이 높아. 요즘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죠.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당뇨의 전반적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즘 어제 그제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에너지 떨어지지 않게 우리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아까 우리 건강한 식습법으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물도 충분히 섭취하셔서 또 열정적인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